안녕하십니까, 이현 리서치입니다. 우리 전에 오리나 연구원이 방송 중에 자기가 한번 CJ에 대한 통은 모셔가지고 할 수 있다 큰 소리 쳤길래 제가 한번 할 수 있냐? 저는 정말 모시고 와가지고 당황했습니다 지금. 오히려 되게 얼굴도 잘생기셨고 목소리도 좋으시고 그렇죠. 오리나 연구도 굉장히 오늘 제 옆에 있으니까 제 얼굴이 얼마나 커 보일 정도 좀 되는 상황인데, 여튼 그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CJ에 대한 통은 어쩌면 앞으로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시장에서 관심이 많았는데, 우리끼리 얘기할 게 아니라 정말 기업 관계자분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갖게 돼서 매우 저도 의미 있는 날이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 이게 오늘 굉장히 성공적이고 호응이 좋다면 앞으로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윤세 유조입니다. 네, 이베스 증권 유수 화장품 담당 오리나입니다. 네. 오늘의 어떤 어려운 자리에 와주셨는데, 이 누추한 스튜디오에 오셔서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이렇게 저희가 얼마나 막 우리끼리 스타일을 해왔는지. 근데 하여튼 오늘 와주신 안재호 상무님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CJ 대한통운에서 전략기획을 맡고 있는 안재호 상무입니다. 오늘 국내 최고의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운영하는 이리온 채널에 직접 출연하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오늘 처음 방송이지만 잘 풀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대한통운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들 오늘 풀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우리 오리나 연구원이 우리 하우스에서는 대한통운 짱이기 때문에 따라서 사회 보시고 저도 들으면서 가끔 마바라틱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CJ 대한통운에 대해서 오리나 연구원은 한 50분의 1도 모르는데 무슨 질문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형식은 오리나 연구원이 진행하시고 가끔 우리 주린이의 시각에서 내지는 여의도 시각에서 가끔 말도 안 되는 질문 사무님한테 가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리나 연구원이 진행하시죠. 말씀을 워낙 잘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엄청 기대가. 아이고. 엄청 재밌게 하신다고. 아닙니다. 너무 기대를 넣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실망합니다. 일단은 원래 이제 운송 담당하시는 분들이 보통 CJ 대한통운 커버를 하시는데, 제가 작년부터 홈쇼핑 업체 커버리지를 중단하고 제 이커머스 시프트 때문에 제가 택배를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감사하게도 하겠다고 한 말이죠. 네. 잘 옮기셨네요. 네, 윤허해 주셔서 제가 같이 이제 업종 담당하고 있는데, 근데 요새 들어서 진짜 주 업종이 궤를 같이 하는 것 같고, 네. 계속 이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서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희도 지금 유통을 보면은 온라인으로 성장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프라인은 빠지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제 주변에 봐도 저희 1층에 오시면서 보셨을 거예요. 1층에 택배 엄청 쌓여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새 지금 온라인으로 넘어오면서 택배가 난리인데 실제 좀 숫자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네네. 올해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이커머스가 다 성장하고 있는 건 다 잘 아실 텐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년 대비해서 한 20% 정도 상품 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저희가 택배 시장에서는 한 전년 대비 15% 정도 증가해서 약 32억 박스 정도가 올해 취급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택배는 15% 증가하게 되면서 갭이 한 5% 정도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그 5%의 갭은 이제 쿠팡이라든지 스타건처럼 자가 물류를 수행하는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의 물량들을 뺀 차이가 그 5%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택배 물동량 증가는 15% 정도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대한통운 자랑을 좀 하면, 대한통운은 저희 한 올해 전년 대비해서 한 25%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시장 대비해서 저희가 조금 더 아웃퍼폼 하시는 거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네, 아무래도 그 택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캐파가 될 텐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 경쟁사인 롯데나 한진의 경우에는 캐파를 그동안에 많이 증설하지 못해서 실질적으로 이커머스 물량이 증가함에 불구하고 그걸 다 수용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 반면에 저희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그동안 꾸준히 캐파를 증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곤지암에 170만 박스 처리가 가능한 메가하브 터미널도 오픈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MP라고 해서 서브 터미널 내에 이것들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또 자동화 설비도 투자를 해서 저희가 하루에 현재 한 750만 박스 처리가 가능하고 연말 정도 되면 한 850만 박스까지 하루에 이제 최대 물동량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물격화 이외에도 저희가 그 서비스 측면에서도 계속해서 고객들 위해서 이길 배송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점들 또한 이제 고객들이 저희를 찾아주시는 주된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관심 가는 게 곤지암 그 메가업 터미널이 네네. 축구장이 10몇 개라고 그러더라고요. 크기가. 네네. 언제 한번 구경 한번 가게 해주세요. 아유 언제든지. 진짜 네, 영광입니다. 예전에 한번 저희 네. 이 애널리스트 분들 한번 초대를 했을 텐데 그때 못 오셨나 보네요. 근데 제가 커버리지 전이라서 저는 저희가 좀 찍어갖고 와가지고 네네네. 우리 주리인 분들도 이게 어마어마하다 네.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 주시면 좋습니다. 이 물류 저희 스마트 택배 물류 자동화 이게 어마어마한 것 같거든요. 네네. 사실 저희야 CJ 대한통운만을 커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 은근히 약간 디스하셨는데 하여튼 롯데나 한진도 뭔가 이쪽을 투자할 것이고 제가 볼 롯데 글로벌 로지스인가 거기도 어마어마하게 투자하는 것 같더라고요. 진천인가에.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한진택배도 대전에다가 엄청난 네. 걸 한다. 네네. 저는 궁금한 게 이런 투자들이 대규모로 일어나게 되면 그냥 그 계열사에서만 주로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주변에 어떤 좋아지는 업종들 뭐가 있죠? 뭐 생뚱맞은 거뭐 원래 이런 곳입니다 여기. 예, 예. 뭐 준비해 오신 거 왜? 궁금한 겁니다. 이 산업이 네네. 커진다는데 저는 우리나라 연구원은 이제 택배와 유통만 보겠지만 야 이렇게 되면 이쪽 관련 산업도 굉장히 좋아질 거라 생각이 드는데 네네. 회사 관계자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 드시죠? 그런 산업. 아무래도 자동화가 진행이 되려면 그 자동화를 가장 주도하는 업체가 SI 업체들입니다. SI요? 예, 그래서 LG CNS라든지 롯데정보통신과 같은 그런 회사들이 될 테고요. 이제 그런 회사들이 전체 이제 프로세스 설계를 전체 총괄하게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장비들을 이제 그 SI를 총괄하는 업체가 이제 자동화 설비들을 업체를 선정을 해서 이제 가져오게 되는 거죠. 다른 물류센터에 비해서 먼저 선투자가 들어갔으니까 다른 회사들이 쫓아가기가 만만치 않겠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곤지암에 하루 처리 물동량이 170만 박스이고, 예. 박스 회사가 계속 좋아하고 네. 그리고 지금 롯데나 한진이 그 진천이나 대전에 짓고 있는 게 있는데 거기가 한 120만 박스에서 150만 박스까지 이제 하루에 처리할 수 있게끔 증설하고 있고 2023년에 이제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이제 착공을 해서 23년이니까 건축 시기만 해도 벌써 4년 정도 소요되지 않습니까? 투자비도 한 3천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나 비용이나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큰 의사결정이 이제 필요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시장이 어떤 성장을 하고 자기들이 물량이 확보됐을 때 이제 후발적으로 이제 그 투자 의사결정이 되는데 저희는 좀 그 시장을 미리 내다보고 선제적으로 이제 저희가 투자를 했던 점이 가장 좀 성공적인 요인이라고 사실 당황하실 텐데 또 당황하지만 질문해야지. 난 이거 저희 같은 이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네. 대한통운 미래인 것 같은데 네네. 맨날 그냥 뉴스만 보면은 뭐 택배 기사분들 막 이런 거 나오니까 왜 그건 자동화가 안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반자동화는 돼 있다라고 네.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 택배가 도착하면 이 택배 기사님들이 서브터미널 안에 한 30곳의 배송 구역을 가지고 네. 계신 거죠. 그러면 그분들이 다 30곳에 맞게끔 이제 다 분류를 해야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휠 소터라는 걸 도입을 해서 이게 하차를 하면 그게 지나가면서 자동으로 배송 구역에 맞게끔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근데 다른 경쟁사들은 전혀 그게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여긴 돼 있고 딴 데는 안 돼 있다. 예. 그래서 다른 데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컨베이어가 이렇게 일렬로 있으면 거기에 수동이죠. 박스가 이렇게 지나가면 사람들이 보고 일일이 다 자기 거를 공항 자기 거를 터미널에서 가져오는 내물 박스 차는 거 비슷한 거네요. 내 진짜. 그렇죠. 네. 공항에서 지금 자기 거 오면은 이제 자기 가방에 찾아서 빼지 않습니까? 이제 그 작업을 지금 경쟁사들은 다 수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하루에 그 분류 작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소요되는 시간이 뭐 3시간, 4시간이라고 하는 게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휠 소터가 자동으로 분류를 해주는데 그래서 이 경쟁사들보다는 2시간 이상 저희는 시간이 단축이 되는데 제가 반자동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이 배송하는 공간이 그 터미널이 작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다 이렇게 슈트를 배정해 주면 좋은데 그게 안 되고 한 3명에서 5명이 받을 3명에서 5명의 배송 권역을 하나의 슈트에 이렇게 할당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침에 가면은 이 슈트에 이게 물량들이 다 이렇게 자동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면 3명분 또는 5명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분류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경쟁사들은 20명이 다 20개를 다 분류를 찾아야 되는 거고 우리는 한 3개에서 5개 정도만 가지고 이거를 분류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류 시간이 저희는 절대적으로 이제 단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택배 기사님들이 어떤 분들은 자기들이 돌아가면서 이거를 분류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아르바이트생을 써서 아침에 분류를 좀 시키기도 하고 직접 따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네, 직접 그분들이 그렇게 좀 다양한 형태로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그 분류에 대한 그 잡이 택배 기사님들이 하는 걸로 이 업계에서는 그동안 계속해서 관행적으로 다 진행이 되어 왔다고 하여서 그분들이 부담을 그동안 해왔던 거죠. 근데 이제 그에 따라 요즘에 물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분류 시간이 예전 대비해서 훨씬 이제 많이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업무가 많다는 이런 얘기를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저희는 이제 이미 반자동화가 되어 있어서 나머지 이쪽에 최종적으로 분류하는 곳에만 이제 인력들을 저희가 이제 한 4,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4,000명 정도만 추가로 투입을 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곤지암 주변에 어쩌면 인력 수요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겠네요. 이 센터 있는 곳에는. 네, 그렇죠. 그래서 곤지암 인근에서 다 대전할 수가 없어서 뭐 대전에서 사람들 이제 동원하기도 하고 저희 인력들을 공급하는 업체에서 매일매일 수배해서 오리안 응원말이 맞는데요. 제가 되게 곤란한 질문을 하는데도 눈썹 눈나가게 받아내셔가지고 제가 별 재미를 못 느꼈어요. 그럼 다시 원래 스케줄대로 돌아가서 온다는 거니? 네, 긴장돼서 잠시 물을 마셨어요. 저도 말을 먹고 사는 사람이어서 센터장님이 세미나하고 항상 이렇게 하는데 네. 고수신데 좀 깊게 들어가세요. 요새 이제 계속 회자가 되는 게 저희 유통업계도 그렇고 택배 쪽도 그렇고 풀필먼트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제 유튜브 채널에서 조회수가 제일 높은 동영상 1등이 제 쿠팡 플렉스 아르바이트하고 오고가 1등이고 근데 이게 다들 업계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다들 궁금해하시는 게 이게 도대체 정확히 뭐냐 이 정의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정의를 명확하게 내려줄 수 있는 분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또 귀중한 분 오셨으니까 네. 명확하게 네. 혹시 그런 부담 주시니까 물류업체 입장에서의 그런 네. 정의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들을 위한 물류 대행 서비스다. 조금만 더 이제 부연을 설명드리면 이제 판매자들이 상품을 판매하기 전에 상품을 이제 물류 센터, 저희는 이제 이거를 이풀필먼트 센터라고 하는데 이풀필먼트 센터에 보관을 하고 그리고 이제 주문이 들어오는 즉시 상품을 피킹을 해서 포장을 한 다음에 택배로 배송까지 하는 그런 일련의 이제 프로세스를 풀필먼트라고 이제 합니다. 이전에는 소비자분들이 온라인에서 주문을 했는데 상품이 안 와요. 그래서 왜 안 오지? 하고 이제 쇼핑몰에 들어가서 상품이 어디 있지? 하고 검색해 보는데 상품 준비 중이라고 써 있는 것들을 가끔씩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문제거든요. 왜 상품 준비 중이 나오냐? 판매자들이 제품을 제대로 다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요. 재고가 없는 상태에서. 또는 이제 재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문들이 많이 밀려가지고 이거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품 판매자들은 판매라든지 마케팅 이런 데 집중을 하다 보니까 물류에 대한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져서 이제 그런 상품을 준비하는 과정에 좀 시간이 소모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품 준비 중이 떠서 저희가 소비자들이 직접 빨리 물건을 못 받게 되는데 이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이제 풀필먼트인 거죠. 그럼 풀필먼트에 맡기면 물류 전문 업체가 이것들을 다 재고 보관을 하고 있다가 주문이 들어오는 즉시 그 정보를 받아서 바로 피킹 포장을 해서 보내버리기 때문에 상품 준비 중이라는
프로세스가 이제 뜨지 않는 거죠.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나가는 거죠. 즉시 배송이 가능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빨라질 수가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최대한대로 소비자들에게 주문한 이후에 빠르게 배송하기 위해서 이 풀필먼트 서비스가 이제 등장하게 됐고요. 이제 그렇게 이제 풀필먼트 서비스가 되면 결국은 판매자들은 더 이상 이제 물류에는 신경 안 쓰고 자기들은 상품의 소싱이라든지 마케팅 뭐 이런 본연의 기능에 이제 집중할 수 있으니까 이제 좋게 되고요. 그다음에 소비자들은 어쨌든 이제 빨리 받을 수 있어서 좋고요. 그다음에 쇼핑몰의 입장에서도 보면 상품들이 빨리빨리 배송되니까 최종 소비자들이 이 쇼핑몰에 들어와서 더 자주 방문하게 되는 이런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세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존이 이제 하는 걸 보면은 보관하는 거에 대한 이제 수수료도 받고 그리고 또 배송해 주는 거에 대한 수수료 그 두 가지를 받는 것 같은데 저희도 이제 비슷하게 그런 단가가 형성이 되는 건가요? 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물류 대행 중에 택배는 이미 기존에 하고 있던 서비스이고 이제 추가로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보관 기능과 그다음에 상품을 포장하는 이제 두 가지 크게 작업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 두 가지 프로세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저희 판매자들에게 청구를 하게 되는데 그 관련된 비용이 상품을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 다른데 상품을 그냥 가져다가 상품 하나에 그 송장만 붙여서 보내는 경우도 있을 테고 여러 개의 주문이 들어왔을 때 이걸 하나의 박스에 이제 합포장하는 이제 프로세스도 발생하는데 이제 그런 이제 난이도에 따라서 비용은 조금씩 달라지게 되고요. 대략 한 1,000원에서부터 2,000원 사이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이 같습니다. 옷 같은 건 반품 많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다 관리를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반품 물류는 이제 별도로 이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건 따로 해서 네네. 단가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판매자 입장에서는 이게 일반 기본 택배비랑 비교했을 때 좀 단가 레벨이 어느 정도인 걸까요? 그동안에는 판매자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백오피스 같은 조그만 공간에 물건들을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관료가 아직 많이 들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포장 작업도 직원들이 그냥 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별도의 비용도 안 들었던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이제 막 판매하다가 주문 들어오면 자기가 가서 박스 포장해서 보내고 막 이랬으니까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분들이 느끼기에는 실질적인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았는데 저희한테 맡기면 1,000원 박스당 1,000원에서 2,000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가 돼서 사실상은 처음에는 좀 부담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판매자들이. 근데 이제 결국은 이 풀필먼트 서비스를 의뢰를 함으로써 이제 본연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매자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을 해서 판매량이 증가함으로써 그들이 더 이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1,000원에서 2,000원 정도의 비용은 충분히 상쇄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이 풀필먼트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지는 않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이제 효과들이 점점 이제 검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저희가 그런 이제 밸류를 고객사들에게 제공을 하면 점차적으로 이제 이런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풀필먼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섹터 담당자가 아니어서 뭐 완전하게 이걸 이해를 못 하고 있는 상태니까 궁금하게 그렇게 즉시하고 재고를 쌓아두려면 정말 많은 곳에 그거를 할 수 있는 허브들이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는 네.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지 않나요? 아까 뭐 거기는 있지만 곤잠에 있지만 그런 게 곤잠에만 있어서는 안 되고 막 경상도에도 있어야 되고 막 그렇지 않은 건가요? 제가 잘 그러니까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의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잘 이해 못하는 상태입니다 제가. 네, 그러니까 이제 쿠팡이나 아마존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곳에 창고를 분산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주문이 들어오면 그 창고에서 바로 배송을 하거든요. 아마존이 그렇죠. 예, 아마존이. 네. 그래서 이제 인근 지역을 다 그 창고가 다 커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동일한 제품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이렇게 분산 배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저희는 택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택배 네트워크는 그렇게가 돼 있지 않고 저희는 허브 앤 스포크 방식이라고 하는데 주문이 들어오면 그 박스 어느 한 곳에만 보관하고 있어도 되는 건데 그거를 저희가 집합을 해서 허브 터미널이라고 하는 곤잠이나 대전에 있는 허브 터미널로 가서 다시 그게 이제 부산이나 광주와 같은 지역으로 배송이 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창고가 전국에 분산됐을 필요가 없고 한 군데만 있어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저희가 갖고 있는 택배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제 전국 배송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쿠팡 로켓 배송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 같은 시스템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센터에 로켓 배송 그 쿠팡면이 배치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그냥 바로바로 인근 지역으로 배송해나는 아마존 같은 거. 차이가 굉장히 큰 거네요. 그럼 또 외국 업체들 중에서는 혹시 뭐 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업체들이 또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뭐 가장 대표적인 업체가 이제 아마존인데 아마존은 이제 FBA 풀필먼트 바이 아마존이라는 그 자기 이제 판매되는 물량들을 위해서 풀필먼트를 제공을 하고 있는 게 가장 대표적이고요. 그다음에 일반 물류업체 중에서는 이제 UPS 미국에 있는 UPS가 UPS eFulfillment라고 하는 이제 브랜드를 가지고 eFulfillment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있군요. 그냥 그래서 오래가 됐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UPS도 미국에서 저희가 똑같이 택배도 하고 맞네. 일반 예. 물류센터 운영도 하고 뭐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을 다 하고 있어서 UPS도 eFulfillment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DHL도 이제 이커머스 솔루션 사업부가 있어서 거기에서 eFulfillment 서비스를 이제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대부분의 물류업체들이 이제 고객사들의 어떤 니즈가 있고 시장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다들 eFulfillment 사업으로 이제 새롭게 다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레포트 작성을 이제 하려고 찾아보면은 풀필먼트 스타트업 업체들이 꽤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네. 실제로 네이버가 투자를 집행하기도 했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일반 뭐 풀필먼트 업체라든지 뭐 타사가 제공하는 서비스하고 저희 풀필먼트랑은 또 뭐 어떤 차이점이 혹시 있다면 있을까요? 네네. 뭐 지금 저희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풀필먼트 센터가 택배 메가 허브 터미널에 있다라는 점이 이제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림 한번 잠깐 네. 띄워주시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고객들이 이커머스 주문이 들어오면 원래는 이 보관센터라고 하는 곳이 이제 고객사들이 갖고 있던 물류센터이거나 아니면 다른 일반적인 물류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 보관되고 있던 것들이 저희의 택배 서브 터미널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택배 서브 터미널에서 다시 메가 허브 터미널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다시 지방으로 가기 위해서 택배 서브 터미널로 간 다음에 최종으로 이제 고객들에게 배송되는 프로세스인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프로세스거든요. 근데 저희는 어떻게 되냐면 저희 풀필먼트 센터가 이 메가 허브 터미널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보관센터에서 서브 터미널로 가는 프로세스, 서브 터미널에서 메가 허브 터미널로 가는 프로세스, 이 두 가지의 프로세스가 생략이 되는 거죠. 그림 보니까 이해가 더 쉽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세 개가 그냥 하나로 이제 딱 됐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주는 장점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가장 큰 장점이 고객들의 주문 마감 시간이 대폭 연장이 된다는 겁니다. 보통 요즘에 이 센터장님 그 주문을 하시면 온라인 이커머스 주문하시면 보통 주문 마감 시간이 몇 시인 줄 아세요? 솔직히 잘 잘 모르시죠? 내 와이프가 알아서 내가 뭐 먹고 싶어 하면 네. 그것도 알아서 주문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네. 왜 저는 웃는 최근에 거야? 네? 왜 아니, 내가 먹을 거 먹는 말고. 얘기만 하면 왜 사람 비웃고 그게 이제 이 다음 날 상품을 받기 위해서 주문 마감 시간이 보통 업체들이 한 15시 또는 그래요? 12시 저녁에 주문 많이 한대죠. 그 저녁에 주문하시면 그 다음 날 안 가고 맞아. 그 다음 날 날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차이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주문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 판매자가 주문을 받았어요. 그럼 주문에 맞게끔 포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다시 택배 회사에 전달을 해야 되는데 택배 회사들이 이거를 몇 시에 그 픽업을 하냐면 오후 5시 이때까지는 픽업을 해야 돼요. 그럼 5시에 픽업을 해야 되니까 역으로 산정을 하면 한 3시까지는 이 포장 작업이 다 완료가 돼 있어야 되는 거겠습니까? 그럼 3시에 포장 작업이 다 되려니까 어떤 데는 뭐 12시까지 주문 마감을 해서 자기가 한 3시간 동안 준비를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업체마다 다 다른데 어떤 업체는 12시, 어떤 업체는 15시, 또 심지어 일반적인 07시에 마감하는 데도 있어요. 네. 아침 아침 07시까지 주문이 들어오면 그걸 그날 오전, 오후에 작업을 해서 택배 회사로 넘기게 되는 거고 07시 이후에 주문이 들어오면 그거는 그 다음 날로 이제 연장이 되는 일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저희 센터에 입주를 한 고객들은 24시 주문 마감을 합니다. 0시. 예, 0시. 그러니까 밤 11시 58분에 주문을 하시면 그 주문된 걸 저희가 받아가지고 바로 포장 작업을 해서
새벽 2시에 저희 메가허브 터미널이 있으니까 메가허브 터미널을 그냥 바로 내려버리는 거죠. 그 박스를. 그래서 그게 그 다음날 바로 이제 저희 지방 터미널로 가서 다음날 고객에 된 것까지 물건이 배송이 그 돼요. 메가허브 터미널이 엄청난 경쟁력이네요.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가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게 언제 투자를 많이 하셨던 거죠? 돈이 들어갈 때가? 저희가 작년에 오픈을 했으니까 저희도 한 2, 3년 걸렸고요. 그냥 뭐 투자한 돈들은 계속 그걸 가까스 갖고 있는 건가? 그럼요. 네, 네. 그렇습니다. 실적에는 그 영향을 좀 주겠어요. 그럼요. 네. 저희가 그 경쟁사들은 한 3천억 정도 들었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좀 4,500억 가까이 들어갔거든요. 저희는 이제 특별 터미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위로 풀필먼트 센터도 다 공간을 같이 상하층이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예, 그렇습니다. 2층, 3층, 4층 이렇게 세 개 층이 풀필먼트 센터 전용으로 이제 만들어져서 투자비도 저희가 훨씬 많이 들어갔고요. 그게 이제 가장 큰 경쟁력이죠. 그래서 24시 주문한 것까지 바로 그 다음날 다 배송이 된다는 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고, 그다음에 또 나머지 두 가지는 뭐냐면 일단 그 프로세스가 생략되다 보니까 파손이 엄청나죠. 물건들 이동하다 보면 아무래도 사람들 손 타고 차에다 싣고 내리고 이 프로세스가 생기니까 수동으로 하고 손으로 하면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동하려기 위해서는 결국은 또 차에다 실어야 되잖아요. 네. 차에다 싣고 또 이동하는 과정에서 부딪히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저희는 이제 그 두 개의 프로세스가 생략이 되기 때문에 파손이 일단 이제 가장 크게 준다라는 것도 이제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해서 바로바로 그 보관하고 있다가 가니까 이길 배송률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이길 배송률이 거의 95% 이상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100% 가깝게 바로바로 배송 서비스가 되고 있다는 점도 이제 저희가 본점 요점이 있는. 완전 다른 결인데 뭐 네. 마켓커리 같은 거 새벽 배송 네. 점점 많이 우리 와이프가 많이 먹고 있어가지고 갈수록 이게 늘어나고 있는데 완전 다른 개념이죠 그거랑.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까 서두에 질문하셨던 거하고 동일한 개념인데 그러니까 일반 택배 회사를 이용하면 그게 네. 결국은 허브 앤 스포크 방식으로 직결해서 분류가 된 다음에 다시 지방으로 가는 이런 프로세스를 다 타게 되는 거고요. 그 마켓컬리 같은 경우만 해도 거기는 그냥 물류센터 하나만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가 있고 그냥 뭐 전국까지는 않지만 배송 주문이 들어오면 그냥 거기 물류센터에서 그냥 배송 기사들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싣고 그냥 바로 이제 배송이 되는. 그래서 이제 별도의 어떤 분류하는 과정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이제 우리의 특징인 거죠. 예, 예. 이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최근에 엄청 화제였던 이제 네이버 네. CJ그룹과의 협력. 네. 근데 택배사 업체들이 다른 업체들도 있는데 왜 CJ 대한통운을 제휴를 결정했을까요? 그러게요. 네. 1등을 알아보니까 1등은 그런 거 아닐까요? 네. 어제 네이버 실적 나왔는데 좀 그랬는데 갑자기 어쨌든 국내 그 최대 쇼핑몰과 국내 최대 물류사가 결합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이미 네이버를 대상으로 서비스하기 전에 국내 T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이베이를 위해서 이미 풀필먼트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일부 다른 패션 고객들을 위해서도 이 풀필먼트 서비스를 별도로 그동안 제공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게 곤잠이 아닌 다른 이제 물센터에서 운영이 되고 있었다는 좀 차이는 있었고요. 어쨌든 저희가 국내에서는 이 풀필먼트 센터에 대한 운영 능력이 가장 뛰어났고 또 택배 측면에 있어서도 저희가 가장 전국 최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네이버 쇼핑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들을 위해서 가장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 아마 네이버가 저희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진짜 1등을 알아본다고 하는 말씀 주신 게 맞는 것 같은 게 어제 이제 실적을 보니까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수가 38만 명. 네, 네. 이베이 코리아 G마켓이랑 그 옥션 합쳐가지고 20만 명. 네. 실버가가 10만 명 정도. 네. 물론 중복도 있겠지만. 네, 네. 그래서 확실히 많은 셀러들이 있다 보니 저희가 고객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네. 플랫폼이 훨씬 큰 것 같아요. 많이 늘었네요. 저희가 알고 있는 게 30만 셀러였는데 최근에 그럼 8만 명이나 더 어저께, 예. 셀러가 늘었네요.
확실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점포를 닫으시고 이런 분들도 네, 네, 많으시고 네. 전에는 안 하던 것들을 하는 네, 것 같습니다. 진입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네. 늘어나는 갈수록 것 갈수록.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미래가 앞당겨졌다는 표현들을 쓰는데 굉장히 빨라지고 이렇게 될 것이다 했던 미래가 갑자기 성큼 앞으로 그렇죠. 네, 와버려가지고 그렇죠. 네, 네. 그게 정말 가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러면 저희 네이버하고 같이 협력하는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네, 일단 네이버하고 저희가 협력한 거는 어쨌든 그 이커머스 플랫폼 판매자들을 위해서 업계 최고 수준의 최고. 업계 최고 수준의 이풀풀먼트 서비스를 제공하자. 아까부터 계속 뭐 1등 최고 잠깐 구체적으로 회피하시고 아, 국내 어떤 게 업계 최고로 해줄 수 있는 거죠? 국내 최고의 증권사인 아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 아니기 신뢰가 때문에. 활성화지기 때문에 근데 아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네, 그 시장이 네. 커지고 있는 건 맞는데 네, 서로 나머지 경쟁 상대가 지금 현재 별로 안 보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래서 이 업계 최고의 수준의 이풀풀먼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 분야에서 이제 단가 싸게 해주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이세 가지 분야에서 이제 저희가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같이 물류센터를 공동으로 좀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 곤지암 가지고는 부족한 거죠. 그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커머스 풀플먼트 시장이 이제 확대된다고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으니까 그 많은 이제 물량들을 소화를 하려면 앞으로 뭐 10만 평, 20만 평 계속해서 이제 공간들이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풀플먼트 센터를 확보하려면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드니까 그보다 많이 비싸지고 있지 않나요 지금? 맞습니다. 요즘에 그 자산운용사들 네. 가장 핫한 시장이 저희도 아이들 물센터, 중에 상당수가 네, 물센터에 대한 투자를 했죠. 물류센터, 네. 뭐 창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물류센터에 대한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이 좀 있는데 이게 좀 약간 번외 이야기. 번외가 좋습니다. 네, 번외 이야기인데 이제 물류는 있고 창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또는 자산운용사에 계신 분들이 스스로에게도 그런 질문을 한대요. 지금 창고를 투자하는 게 맞아? 창고 하나 투자하려면 1,000억, 2,000억 들잖아요. 너무 비싸졌어요. 그다음에 요즘에 그 캡레이시라고 하는데 수익률이 예전에는 창고 투자하면 투자비의 한 7% 정도 돼서 수익성이 괜찮은데 지금 한 4%까지 왜냐하면 떨어졌어요. 우리가 돈이 가져온 돈 해서 마진을 봐야 되는데 그렇죠. 공급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제 마진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새로 투자하는 게 맞아?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네, 이때 이제 답은 당분간은 증가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이커머스, 이풀풀먼트 때문이다라는 거고요. 그 대신 작은 창고보다는 아무래도 대형화된 창고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거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예. 그동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판매자들이 자기 사무실에 백오피스에 보관하고 있거나 주변에 조그만 창고들에 이제 보관하고 있던 것들이 이제는 풀플런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다 와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새로운 창고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은 창고보다는 대형 창고에 대한 수요는 당분간은 좀 심각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중형 창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되게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게 매각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5,000평 규모 내에 창고를 가시는 분들이 요즘 굉장히 곤란해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메커니즘이 뭐냐면 자산운용사가 요즘 한 5만 평 되는 창고를 하나 닫혔어요. 그럼 이 사람이 비워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되게 싼 가격으로 이게 물량을 여기 내놓는 거죠. 새로 지었으니까 얘를 비싸게 내놔야지 돈을 버는데 공시를 두면 안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4%의 마진으로 내려갈 만큼 가격을 다운을 시켜서 내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존에 중형 창고에 있던 고객들이 야 저 새 창고에 똑같은 가격으로 나를 입주를 시켜주네? 그러니까 달로 옮겨가는 거죠. 왜냐면 옛날 창고는 또 식사도 후졌거든. 맞습니다. 그 옛날 그 네네. 건물 막 그냥 그런 거에다 해서 잘 됐었는데 그렇죠. 그런 거 매각하려고 하는 분들이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사는데 내가 새집 들어가고 싶어하지 어디 혼집 들어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중형 창고를 이용하던 수요들이 대형 창고들로 다 옮겨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형 창고가 공실이 생기고
자산운용사들은 투자 규모가 펀드를 봤을 때 한 1,000억 이상은 되어야 예를 들어 펀드들이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형창구는 또 1,000억 규모가 안 돼요. 뭐 200억, 500억 이 정도 되니까 자산운용사들이 중형창구를 또 관심이 없고 공실은 생기고 이렇게 해서 요즘에 중형창구를 심지어 옛날에 그 냉동 창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고기 같은 거 넣은 그거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것조차도 그렇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창고가 의외로 또 많이 생겨서 좋은 창고들이 있어요. 좋은 것들이 생기니까. 네, 맞습니다. 좀 얘기가 샜네요. 그래서 네. 다시 돌아가서 원래 네이버하고 더 가야 되는데 네이버하고 이제 협력하는 이제 그첫 번째 분야가 이제 물센터에 대한 공동 확보 이런 게 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공동의 마케팅인데 어쨌든 이게 저희가 이런 좋은 서비스가 있는데 그 판매자들이 아직은 이 풀프런트가 제공하는 밸류를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계시는 거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에 들어오려면 돈이 추가로 좀 부담이 비싸다는 되는 인식이 제일 많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비용이 추가가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판매자들에게 이 효용성을 알려서 그들의 이제 풀프런트 입주를 확대시킬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이제 그런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브랜드를 좀 만들거나 그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그 네이버 전용 박스를 만들어서 네, 저 저희가 아까부터 자꾸 이걸 들고 있어 저거 왜 그러시나 저희 했더니 시계 대한통운하고 네이버 네이버 스마트 아. 스토어가 들어가서 이런 박스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배송도 저 하고 박스는 어느 회사에서 받고 계시죠? 자, 일단 들어볼게요. 저거나 네. 그렇게 해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다양한 방식의 이제 공동 마케팅을 이제 추구하는 게 두 번째이고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기술인데 물류 산업이 이제 예전에는 다 노동 집약적에서 이제는 다 기술 집약적으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네이버도 그 네이버 랩스라고 해서 회사 자체 안에 AI나 빅데이터 맞습니다. 또는 로봇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그 자회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회사 내에서 그런 이제 기술을 위해서 저희가 물류 기술 연구소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첨단 기술들을 모아서 합쳐서 어떤 물류 산업을 최첨단 산업으로 이제 바꾸기 위해서 이제 공동으로 좀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고요. 그러면은 뭐 이런 걸 협력을 하셔가지고 결국에는 뭔가를 이제 보여주실 건데 시장에 네네네. 당장에 좀 단기적으로 보는 시각이나 또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어떤 것들을 목표하고 계시는지 궁금한데. 네네. 아마존에서 물건을 파는 판매자들의 몇 퍼센트가 아마존 풀필먼트 센터를 이용할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제가 알기로는 한 50%였고 상위권 한 80% 쓰는. 우리나라는 모르는 거 없습니다. 출사하시네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90% 정도가 그래요? 예, 아마존 풀필먼트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뭐 감히 뭐 제가 90%가 할 수 있다는 말은 안 하겠지만 최대한대로 저희가 네이버에서 네이버 쇼핑을 이용하는 38만 셀러들을 최대한 저희 풀프런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들이 저희의 좀 단기적인 목표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뭐 우리나라의 쇼핑을 뭐 네이버만 플랫폼이 네이버만 있는 게 아니니까 저희는 이제 크게 그 쇼핑 플랫폼을 제 기준에 의하면 한 5가지 정도로 크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G마켓이나 11번가 뭐 저희 광고들 보면 CJ몰과 같은 이제 일반 지금 대신 안 걸로 알고 있는데. CJ몰 같이 이런 단순 중개형의 이제 플랫폼들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쿠팡인데 쿠팡은 자기들이 직접 물건을 사입을 하고 최근에는 이제 오픈마켓도 하면서 이 두 개가 좀 섞인 하이브리드형 이제 플랫폼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쓱닷컴이나 롯데 온과 같은 옴니 채널형이 이제 존재하고 있는 거죠.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같이 거기가 굉장히 파괴력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그쪽 성장세가 막강하던데요. 예, 맞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이따 네, 네. 연결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채널은 이제 지그재그라든지 뭐 무신사 이런 것처럼 이제 전문 카테고리 킬러형의 전문 쇼핑몰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앞으로 새롭게 등장할 걸로 예상하는 게 이제 D2C, 다이렉트 투 컨슈머라고 하는 이런 종인데 뭐냐면 제조사들이 직접 이제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판매를 하는 거죠.
저희도 커버리지 왜 동국제약이라고 했는데 네네. 자체 뭘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네. 되겠다 싶은데 다 하더라고요. 이제.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D2C를 가장 잘하는 업체가 나이키인데요. 나이키는 맞아요. 자기들이 판매되는 상품의 50% 정도를 유통사를 거치지 않고 자기들이 직접 판매를 하게 그래서 실적이 잘 나옵니다. 예, 하고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건데, 그러니까 제조사들이 그 직접 진출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유통사한테 너무 마진을 많이 뺏기는 거죠. 또 맨날 뚫리잖아요. 힘들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가 직접 채널을 운영하지 않다 보니까 이 소비되는 정보를 자기가 알 수가 없어요. 유통 채널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 거죠. 아, 그것도 회사 입장이 중요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다들 빅데이터를 엄청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데이터가 자기한테 쌓인 게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자기들이 직접 쇼핑 채널을 운영하면 소비자들이 정확하게 뭘 구매하는지 또는 구매하기 전에 뭘 구경을 했는지 연관된 상품을 뭘 검색을 했는지 그다음에 소비자들의 불만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각종 데이터들이 직접 다 쌓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소비자들에 대한 소비 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한 게 또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새로운 신상품 같은 걸 냈을 때 고객들에게 이제 테스트해보는 또 창구로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통 채널에 대한 의존도를 유통 채널을 이용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아마 물건의 뭐 7, 80%는 여전히 유통 채널에 의존을 할 텐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제 자체 쇼핑몰들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게 지금 이제 트렌드이고요.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는 사람들이 조금 구별하기가 좀 어려운데 저는 이게 D2C 쇼핑몰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오픈마켓 형태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제 판매하는 셀러들이 그 플랫폼 안에 들어가서 내가 뭘 팔지를 내가 의사결정해서 올리고 마케팅도 자기들이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는 그냥 그거를 팔 수 있는 공간만 제공해 주는 거고 실제로 판매는 직접 다 판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도 저희 고객인데 예전에는 다른 유통 대리점한테 맡겼던 거를 이제는 LG생활건강이 그 스마트 스토어에 있는 쇼핑 채널을 직접 운영을 합니다. 저는 좀 구별을 하는 게 다른 게 저는 세 가지로 보거든요. 네네네. 첫째는 쿠팡이랑 네이버 같이 롱테일로 엄청나게 많은 SKU 및 상품군을 가지고 있는 네. 저는 상품군으로 이제 봐요. 네, 종합 뭐 네. 해야 되는 거죠. 둘째는 이제 온라인 식료품. 그렇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유통업체들, 그러니까 기존에 오프라인 갖고 있는 정보들 기반으로 하는 업체들이 네, 지금 스타컴이나 롯데, 온도 어쨌든 대형마트 쪽, 그러니까 온라인 장보기 시장의 성장세에다 방점을 두고 있는 거고. 마지막이 이제 버티컬 말씀하신 네. 무신사라든지 네. W 컨셉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밑으로 들어가는 네. 카테고리로 보고 있어서 저는 제 기준에서는 네. 첫 번째로 이게 이제 사모님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카테고리와 다른 걸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네. 이게 네, 굉장히 좀 신선한 힘든 충격을 거예요. 제가 네. 드리기 위해서 왜냐면 최근 제조업들이 그런 현황을 나타내는 개별 기업에 대해서 각각 애널리스트 분석해 왔을 때 제가 좀 나타나는 현상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업계에서는 좀 제일 화두가 되는 게 유통업계에서는 그 D2C. 그러니까 센터님 처음 들어보신 듯한 표정이셨는데. 네. 아니 그 D2C라는 용어는 처음이었는데 네네. 이런 나이키도 실적이 좋은 게 자기가 직접적으로 유통 마진 없애니까 그렇죠. 마진이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또 중요한 건 이래서 매장이 여러 걸 선택할 수 있는 매장 가던 사람들이 안 가고 직접 여기로 선택하니까 네네. 또 그것도 장점이고 네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직접들 많이 하려고 한다고 네, 봐요. 네, 맞습니다. 물류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그 쿠팡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말씀드렸던 옴니채널 여기들은 다 자가 물류를 하는 맞습니다. 업체들인 거죠. 이 자가 물류를 제공하는 게 엄청난 경쟁력인 거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앞으로 결국은 아까 샘상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커머스 시장을 리드해 갈 수가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강력한 물류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나머지 세 개의 유형들이 어떻게 될 거냐? 얘들이 죽을 거냐? 이런 거죠. 그들이 죽지 않도록 역할하는 게 저희의 미션. 나머지는 다 먹겠다. 대한통운의 여기는 니네들 하고 저희뿐만 아니라 물류업체들이 해야 될 미션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결국은 소비자들도 좀 다양한 선택의 그 권한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양한 플랫폼들이 존재할 때 소비자들도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건전한 이커머스 생태계가 조성되려면 다양한 이제 플랫폼들이 존재해야 되고 그들이 쿠팡이나 이런 음식점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좋은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결국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다. 확실히 불러오셨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셀러분들 활동하시는 카페에 이제 가입해서 다 찾아보고 가끔 정보 나가고 그러거든요. 이제 네. 그런 목소리 네. 들어보려고. 네. 근데 보시면은 풀필먼트로 검색하면 풀필먼트 스타트업 업체들이 올린 광고가 거의 90%고 맞아요. 네, 써보신 분 있으세요? 라고 하면 댓글에 다들 비싸다라는 얘기들이 워낙 많아서 그러니까 이게 내가 썼을 때 과연 지금 이거를 감수하면서까지 할 만한 효용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많으신 것 같아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인식의 변화를 시켜주시는 게 네. 중요할 것 같고 확실히 태동하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은 좋은 기회가 양산하게 되지 않을까. 네. 갑자기 마무리. 네,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거의 그 아나운서처럼 지내는데 제가 주가 측면에서 보면 네. 혼자 C에 대한 돈을 하도 올려놓은 연구가 탑픽해서 네. 들어간다는 생각이 네. 투자를 많이 한 기업들이 그 소위 투자자들한테 호응을 받으려면 제 생각에는 왜 이 투자가 얼마나 앞으로 미래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지가 더 알려져요. 네. 제가 일본사를 보면 항상 그랬더라고요. 일본이 저성장기에 들어갔더니 투자를 그래도 한 기업이 나중에 나올 때는 결국 투자한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게 매우 중요했었다. 근데 곤지암 아까 제가 처음에 물론 가서 곤지암 가는 길에 뭐 맛집이 있나 그게 첫 번째 궁금했지만 더 많은 분들이 그게 앞으로 더 생길 거고 네. 뭐 그렇게 좀 알려지면 절대 단기적인 어떤 이익보다는 장기 투자자들이 더 네. 들어오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공간이 되게 소중한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많은 분들에게 저희가 갖고 있는 그 인프라라든지 서비스를 제가 알려드릴 수 있어서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그러면 그 마무리는 원래 항상 우리가 뭐 이렇게 주소 없이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마지막에는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그냥 원래 제가 함께 고민하시죠를 항상 말씀드려요. 왜냐면 답을 모르기 때문에 네. 마무리는 같이 저희도 하시죠. 상무님과 저희와 또 일반 투자부가 함께 시대에 대한 돈을 고민해가고 또 의미에서 그냥 함께 고민하시죠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네. 함께 고민하시죠.